끌리는 컨셉의 법칙, 김금배 지음, 중앙북스. 마케팅에 관한 책을 찾아보다가 이 책을 발견했는데요. 책은 350페이지 정도라 다소 두껍지만 내용이 좋아서 단숨에 읽었습니다. 컨셉은 다른 제품이 아닌 바로 이 제품을 사야 할 이유를 소비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유튜브를 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시작하는 것과 컨셉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책에서는 히트 상품이 갖고 있는 컨셉의 법칙을 17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저는 앞에 7가지 법칙만 소개할게요. 책의 문체나 분위기를 느끼는 정도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책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 컨셉은 일이관지하게. 일이관지는 논어에서 나온 말인데 일관성을 뜻합니다. 책의 33페이지를 읽어볼게요. 반포에 위치한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는 천년이 지나도 빛나는 곳이란 컨셉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천년이 지나도 빛나는 곳을 상징하는 3개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지 안에 있는 경북 고령에서 가져온 수명이 1000년 넘는 느티나무이고, 두 번째는 천평의 연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연못 아래에서 연못을 지키는 수호신의 상징인 천금무게의 청동해태 조각상입니다. 천년 수명의 느티나무와 천평 연못과 천근짜리 청동해태, 세 개의 상징물 모두 천이라는 숫자와 연결돼 컨셉의 일관성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컨셉의 일관성,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법칙입니다. 일관성은 다시 시간적 일관성과 공간적 일관성으로 구분합니다. 시간적 일관성은 제품이나 이미지가 브랜드로 자리 잡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뜻하며, 공간적 일관성은 제품이나 이미지의 구성 요소 간의 통일성이나 일치성을 말합니다. 앞서 예로 든 반포 레미안이 공간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저도 관심 있게 보는 아파트여서 이 10억짜리 느티나무가 아직도 잘 있는지 검색해 봤어요. 남부지방에서 식생했던 고목이 추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지금은 밑둥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현재 있는 윗둥은 다른 느티나무를 접목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도 아파트의 상징물인 만큼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법칙, 컨셉력은 차별성 더하기 필요성. 애덤 스미스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다이아몬드가 물보다 비싼 이유가 희소성이 높아 교환 가치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희소성이 높다는 것을 마케팅 용어로 차별화라고 부른대요. 차별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예로 김치냉장고 딤체를 꼽을 수 있습니다. 딤체는 기존의 냉장고 시장에서 김치냉장고라는 차별화된 컨셉을 만들었고, 많은 고객들이 그 필요성에 동감해 구입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치냉장고는 이제 거의 필수품이 됐죠. 건조기나 에어프라이어 같은 제품들도 고객의 필요와 차별성에 성공한 제품들인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여기서 독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자, 치킨 가게를 차린다고 가정하고 지금 부동산에 보러 다니고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첫 번째 동네는 경쟁 치킨 가게가 멀어서 차별성이 높은 곳이고, 두 번째 동네는 고객이 많아서 필요성이 높은 동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동네에 치킨 가게를 내시겠습니까? 답은 필요성이 높은 두 번째 동네가 치킨 가게를 열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자는 시장 조사를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소비자의 니즈, 즉 욕구와 결핍, 그리고 소비자의 행동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먼저 고객들이 필요한 것을 찾고 나중에 차별성을 추가하라는 것이죠. 차별화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성공하면 경쟁자와 멀어지면서 고객들을 끌어당기지만, 실패하게 되면 경쟁자와 멀어짐과 동시에 고객과는 더 멀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법칙, 오감으로 확인하게 하라. 지금은 밀폐용기 하면 락앤락이 바로 떠오를 정도로 유명하지만 락앤락이 처음부터 유명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락앤락의 컨셉은 100% 새지 않는 완벽한 밀폐력이었는데 초반에는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락앤락의 밀폐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방법을 찾다가 홈쇼핑에서
다음과 같이 방송을 합니다. 락앤락통에 진짜 돈인 지폐를 담아 밀봉한 다음 검정색 잉크를 잔뜩 풀어놓은 물에 이 통을 집어넣었다가 도로 꺼냈대요. 그리고 물속에 담겼다가 나와도 락앤락통 안에 들어있던 깨끗한 돈을 한 장 한 장 꺼내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밀폐력이라는 언어로 된 컨셉을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준 정말 좋은 아이디어죠. 저자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마케팅을 위해서는 제품의 컨셉과 제품에 대한 경험, 양자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칸트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인식이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법칙, 하나의 키워드로 꼭 찍어라. 네 번째 법칙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로 설명됩니다. 너무나 유명하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어릴 때는 이 시가 왜 유명한지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은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적었을까?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호한 어떤 것도 내가 이름을 붙이면 의미 있는 나만의 꽃이 되듯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합니다. 유튜브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구독자라고 이름을 붙이는 몇몇 유튜버들은 제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많은 자기계발책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이나 심란한 기분도 내가 불행, 우울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전에는 그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할 테니까요. 기분 좋고 따뜻하고 마음이 간질간질한 기분도 기쁨, 행복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더 의미 있는 순간이 됩니다. 책에서는 이 시를 마케팅의 관점에서 해석했어요. 아무리 좋은 제품도 소비자들에게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키워드로 꼭 찍어 이름을 붙여줘야 비로소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꽃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칙, 기대감을 높여라. 이 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좋게 보이게 만들어라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어떤 물건을 처음 살 때 컨셉이 담겨있는 외관이나 포장, 디자인을 정말 많이 봅니다. 샘플이 있다면 테스트해보고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제품은 모양과 제품이 좋아 보이도록 보조해주는 단서들, 이를테면 브랜드, 가격, 원산지, 인증서, 광고 문구 같은 정보를 종합해 구매합니다. 책에서는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소개하는데요. 똑같은 와인을 주고 한 그룹에는 $10짜리 와인이라고 소개하고 한 그룹에는 $90짜리 와인이라고 소개한 다음 마시게 했대요. 그리고 와인을 마시는 동안 뇌를 관찰했는데 놀랍게도 $90짜리 와인이라고 믿는 그룹의 쾌락 부위가 훨씬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제품도 기대치를 높이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법칙, 좋아 보이는 것을 실제로 좋게 만들어라. 다섯 번째 법칙과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좋아 보이는 것을 실제 사용했을 때 기대한 것만큼 좋다고 느낀다면 그 제품은 성공합니다. 책에서는 다이어트 음료인 펫다운과 미백 치약을 예로 들면서 어떤 제품은 성공하고 어떤 제품은 실패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백 치약처럼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제품들은 구매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의 컨셉에 이끌려 구매했다면 반복해서 구매하도록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경쟁사보다 우월한 컨셉과 제품력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일곱 번째 법칙, 이로움과 해로움 둘 다 살펴라.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제품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제품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소비자의 습관을 과도하게 바꾸려는 상품은 실패한다고 조언합니다. 146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구맹주산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쉬어진다는 뜻입니다. 송나라 어느 주막에 술을 만들어 파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는 정량을 속이지 않았고 친절했으며 술을 빚는 능력 또한 출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술은 좀처럼 팔리지 않아 담가놓은 술이 쉬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주인은 마을에서 현자로 불리는 어른을 찾아가 까닭을 물어보았는데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주막에서 키우던 개가 사나워 손님들이 술을 사러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최고의 술을 준비해 놓고도 사나운 개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준비해 놓고도 고객이 접근하기 어려우면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저는 딱 생각나는 음식점이 있었어요. 제가 자주 가는 가게였는데 어느 날부터 주인 아저씨가 치매가 오셨는지 홀서빙하는 분들에게 타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음식이 맛있으니까 가긴 갔는데 아저씨의 잔소리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안 갔죠. 그리고 1년이 못 돼서 그 가게 건물이 경매로 나온 걸 봤습니다. 동네 맛집으로 수년간 장사가 잘 됐던 가게인데도 한순간에 망하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그 주인 아저씨는 자신의 가게가 망한 이유를 알까 궁금해졌습니다.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매장의 분위기와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모바일 시대로 바뀌면서 편리성이 익숙한 시대로 변하다 보니까 회원가입이 복잡하거나 결제 시스템이 어려운 사이트들은 이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은행도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카카오뱅크를 더 자주 쓰게 되고요. 같은 맥락으로 배달 음식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졌죠. 앞으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계속해서 선호될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외에도 10가지 법칙을 추가로 소개합니다. 한국 제품들이 예시로 많이 나와서 머리에 쏙쏙 들어왔어요. 결국 마케팅에서 컨셉이란 소비자들에게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컨셉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졌고 마케팅과 인문학이 어떻게 상호 보완되는지 잘 보여준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의 끌리는 컨셉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